기본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나라가 네. 인상하면서 격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이건 엎질러졌어 이거예요. 네. 좁힌다 한들 달라질 거 없어. 네. 이렇게 판단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리고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우리나라가 하긴 좀 어렵다. 어렵고요.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실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이제 미국이 또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국과 미국의 이제 금리 격차가 가장 커서 네. 우리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러다가 한국이 또 금리 올리는 거 아닌가 하는 또 이런 좀 불안감을 또 갖고 있는 분들도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이제 1.75 막 이렇게 나면 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랑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아마 한 1년 전쯤인가요? 이맘때 네. 우리나라 외환 위기 가능성 점증되지 않느냐 네. 그 질문 받으면서 그럴 일은 거의 없다라고 쭉 설명드렸었던 네. 일이 기억납니다. 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그때부터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네. 오히려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질 것 같아라고 믿음을 공고히 할 때 불안할 때. 네. 네. 이제 곧 한 3개월 있으면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질 것 같은데 네. 그런 마음이 팽배할 때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 여러분들 달러 투자를 집중할 거예요. 그때부터 강달러가 나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나서 네. 그러고 강달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강달러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역전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만약에 네. 그러면 달러 가치 갑자기 급락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 시장의 움직임은 항상 선행합니다. 선반영이다. 예,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선행성이라는 게 매우 강합니다. 네. 지난 FOMC 회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기존에 1.5%포인트였었는데 네. 지난 5월 FOMC 회의 때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인상하면서 격차는 1.75%포인트로 네. 더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강달러가 더 치솟고 그리고 그때 자금 유출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네. 만약에 기계적으로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네. 기계적으로 미국으로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또 강달러가 나온다라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격차가 벌어졌을 때보다 24년 지금일수록 네. 더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더 강달러가 나와야 네. 되잖아요. 근데 사실 강달러 정점은 22년 10월이었죠. 네. 그것도 보면 가장 불안할 때. 불안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단적인 증거가 23년 5월에 기준금리가 1.75%포인트로 역사상 가장 높은 격차를 벌였을 때 네. 그러면 그 날만큼은 분명히 강달러가 나와야 되는데 네. 오히려 달러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네. 자금 유입이 일어났었습니다. 증권 투자, 한국 증권 투자가 집중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금리 제가 여러분께 조금은 안심시켜 드리는 겁니다. 네. 기준금리 격차 그 자체가 주는 기조적인 혹은 기계적인 자금 유출이나 강달러를 반드시 야기하는 건 아니다. 요 요인도 있겠죠. 물론 요 요인은 부정적이겠죠. 네. 자금 유출 우려라는 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이거 말고 그 밖에 다른 요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또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 누차 말씀드렸었던 외환 시장이야말로 굉장히 민감합니다. 선행적으로 네. 민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표현해 볼게요. 차라리. 네. 외환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은 뭐 대부분 예상했잖아요. 그럼요. 또. 선물 시장 뭐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역전된 채 계속 네. 벌어질 거다라고 이거 이상으로 벌어질 거라고 예견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작 달러 샀지 그때부터 달러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네. 물론 제가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기준금리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게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분명 나쁜 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완화시키려고 금리 인상하자니 너무 많은 걸 또 놓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금통위 위원들이 기준금리 역전 현상만 보면서 금리 결정할까요? 그러면 인턴 시키면 되죠. 인턴 시키면 되죠. 그건 저도 합니다. 그죠? 그 정도는. 인턴 시키면 되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네. 거예요. 그 외에 한 100여 가지 지표를 진짜 펼쳐놓고 막 감론을 막 싸워가면서 회의를 합니다. 진짜 네. 싸워가면서 합니다. 네,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수평적 조직이어가지고 네. 나 그럼 때려칠 거야 하면서 네.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납니다. 그쪽은요. 네. 지금 파월 너 마음대로만 할 거야. 이제 서로 성향이 다르면 네. 매파와 네, 네. 비둘기파가 비둘기파면. 서로 막 이렇게 싸울 수도 있어. 그만큼 첨예하게 각자가 보는 어떤 주장 하에 자기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네. 지금 경제에서는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다, 동결하는 게 맞다. 이걸 가지고 싸우면서 싸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 네. 이해가시죠? 그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나라가 네. 인상하면서 격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이건 엎질러졌어 이거예요. 네. 좁힌다 한들 달라질 거 없어. 네. 이렇게 판단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리고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우리나라가 하긴 좀 어렵다. 어렵고요. 네. 매일경제신문사에 네. M 플러스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료 신문이 있어요. 네네. 제가 그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유료 신문 M 플러스에 필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진들은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 필진 모임이 있어요. 네. 단톡방에. 그러니까 제가 주관한 게 아니고 매경에서 만든. 네네. 그 필진 모임에서 제가 여기 오는 길에 네. 금리 동결할까요? 물어봤어요. 그 국장님께서 모 국장님께서 네. 물어봐서 저는 뭐라고 답변했어요. 답변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한 명도 빠짐없이 동결할 거다. 아, 다 동결이다. 네, 다 100%. 그럼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말 빼박 동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빼박 동결. 제가 네. 빼박 동결입니다. 그죠? 빼박 동결. 네네. 이거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금리 동결이 맞다, 인상이 맞다, 인하가 맞다가 아니라 네. 한국은행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물론 굉장히 막다른 골목에 있고 이쪽으로 가자니 불량배가 있고 이쪽으로 가자니 불량배가 있고 금리 인상을 해도 불량배고 금리를 동결해도 불량. 안 좋은 것 중에 덜 안 좋은 것을 고르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경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내부 살림이 더 어려워요. 네. 우리나라 국내 사정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내 사정을 고려하자니 금리를 그냥 마음 놓고 인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나름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에서 연착륙으로 유도되고 있는데 네. 한국의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다시 경착륙으로 갈 수도 있고 네. 미분양 주택 건수가 그래도 정점 찍고 좀 떨어졌는데 네. 7만 5천에서 7만 2천으로 떨어졌는데 네, 네, 네. 이게 다시 치솟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분양 공급량은 정해져 있어요. 네. 당분간의 공급량을 누가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에 의해 정해지나요? 수요에 의해 수요가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다시 올라가 버리면 수요가 또 얼어붙거든요. 네. 그럼 미분양 주택이 또 쌓이죠. 추가적으로 쌓이면 애써 잡을 수 있었던 걸 놓쳐버려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그렇지만 건설사들이 네. 정말 힘들어집니다. 네. 뭐 건설사 한두 개 뭐 무너져도 되는 거 아니냐, 돈 많이 벌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 건설사가 건설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정말 그 일자리, 네. 인력, 네. 시간제 일자리 그런 인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대규모 인력이 일자리를 못 갖고 그 아버지께서 아이한테 밥을 해줄 그 살림 네. 보탤 만한 돈을 못 그 버니까. 돈 한 푼 못 벌면 그게 여러분이 바라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하나도 좋은 게 없는데 네. 근데 지금 이게 극단적으로 뭐가 부도가 일어나고 부실이 일어나서 그 은행이 쓰러지고 이건 극단적인 상황 다 안 좋은 거예요. 경제를 고려했을 때 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은행 사이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적극적으로 금리를 뭐 인상한다? 네. 그러기는 좀 부담이 많이 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더 안 좋거든요. 안 좋다. 더 안 좋습니다.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까지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5%로 낮춰봤습니다. IMF도 1.5%로 보고 있고요.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게 1.6입니다. 지금. 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경제거든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고려하면 지금은 수용할 만큼의 경기 침체인데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경제 위기급이에요. 네. 경제 위기급이면요. 만약에 1%가 깨지면 경제 위기급이에요.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경제 0.8% 성장했어요. 네. 역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경제 위기라고 다 부르셨잖아요. 다 위기죠. 그 정도로까지 가는 걸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은 굉장한 고심이 되겠지만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인상하자니
이게 더 걱정된다. 네. 대외적인 여건보다 대내적인 여건을 살피느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각에서는 반대로 그렇게 상황이 안 좋고 우리나라가 유독 그렇게 힘들다면 네. 금리를 좀 반대로 인하를 좀 해서 네. 상대적으로 좀 경기 부양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와 가능성을 진단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라고 봤을 때 네. 금리 인하는 좀 어렵겠다. 어렵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작년에도 그 말씀 네. 드렸는데 금리를 인하하는 일은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해서요. 지금 같은 경제에서는 네. 지금 수준은 그래도 견딜 만한 네. 그럼 극단에 치닫는 매우 안 좋은 녹록치 않은 경제인 거 맞습니다만 네.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격차를 벌려놓고 우리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격차를 벌리는 것과 네. 미국은 계속 인상하는데 우리나라만 한 차례 인하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강달러가 엄청나게 또 나올 거고요. 네. 그건 예상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자금 유출이 또 일어나서 또 후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무시할 수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금리 격차를 더 벌리면서 추가적으로 이 자살골이죠. 나쁘게 네. 얘기하면. 그죠? 미국이 올려서 격차 벌어지는 거랑 네. 우리가 인하해서 벌리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인하했을 때 그러면 물가 잡는 일을 완전히 놓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네. 지금 4.2에서 3.7%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물가 상승률이 3.7%인데 물론 3.7%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전년 동월보다 3.7%나 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들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오르나 떨어지나 이걸 보는 건데 네. 역시 목표하는 물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금리를 인하해버리면 네. 다른 사인을 줘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려요. 네. 네. 더군다나 우리 정부도 행정부도 전기 요금 올리죠, 가스 네. 공공 요금 올리죠. 이런 것까지 맞물려 가지고 물가를 아예 못 잡는 네. 물가 잡는 일을 놓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려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경제 위기급의 뭔가가 등장하지 않는 한 네. 지금 1.5%요 정도 1.4% 네. 요 정도까지의 성장률을 지켜나가면서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한다면 네. 그냥 저는 동결을 지속할 것이다 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올해 경제 성장 전망률은 뭐 한 1.5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던데. 네. 근데 내년은 또 한 2.5 뭐 이렇게 보는 네. 곳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그럼 확연하게 좀 좋아지는 것인지 네. 이 어떤 경기의 변곡점이 내년이 되는 건가요? 네, 왜 그렇게 경기의- 보게 되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경기의 변곡점은 저는 지금으로서는 23년 2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의미의 고지만 상저하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하강 국면이잖아요. 네. 하강 국면에서 위에서 정점에서 쭉 떨어지는 하강 국면 이걸 둔화라고 네. 하고 그리고 거의 물 밑으로까지 푹 꺼지는 게 침체라고 한다면 그 침체의 바닥을 찍는 지점이 23년 2분기로 지금은 보고 있어요. 네. 모든 기관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앞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안 좋은 시나리오 네. 이게 실질적으로 전개가 되면 더 강한 바닥으로 갈 수 있겠지만 네. 경기입니다. 주가가 아니라 더 강한 바닥으로 갈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일이 너무 우려할 만큼은 아니고 그 정도로 경기에 부정적인 하방 압력만 주는 그 정도로 갈 것으로 지금 전제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3년 1, 2분기, 2분기가 경기의 저점이고 네. 3, 4분기는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4분기에는 좀 나름의 뚜렷한 회복 이런 것들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 22년에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그건 고물가예요. 네. 근데 고물가의 요소는 23년 끝자락에 사라진다고 보시면 사라지고. 되잖아요. 고물가의 압력이 없어지는 네. 거죠. 그나마 네. 물론 여러분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역사상 고점으로 네. 높게 느껴지실 겁니다만 물가 상승률은 네. 2%에 부합하게 갈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 고물가라는 문제가 숙제가 해결됐으니
고금리를 계속 채택할 필요가 없어지죠. 네. 적어도 추가적인 그 기준금리 인상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인 소위 네. 라스트 댄스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미 금리 다 인상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없다. 요것만으로도 나름 긍정적인 사인이고요. 금리 인하 곧 있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 네. 있을 거냐 없는 거냐라는 것을 질문 주실 만큼 네.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물음표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지금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 지점은 그만큼 나름의 시중금리를 떨어뜨리거나 훈풍을 줘요. 네. 그런 것들도 역시 마중물 역할을 하니까 네. 결국 22년에는 고물가의 압력, 23년은 고금리의 압력. 네. 그럼 23년 하반기 끝자락 24년으로 갈수록 그런 압력이 배제되죠. 또 한 가지 실물 경제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세계 경제라는 관점에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 코로나19도 완전히 지워지는 지점도 24년이에요. 아프리카라든가 신흥개도국들 완전히 지워집니다. 리오프닝이 완전히 재개돼요. 그런 것들도 맞물리고요. 공급망 병목 현상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네. 이것도 해소되고 전쟁도 이제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아닌 게 돼요. 네. 장기화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뉴노멀화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가 23년 2분기가 어쩌면 이 바닥을 찍는 경기 저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